아들이 생겼으면 부제랑 부이가 둘 다 죽은 목숨이야. 그런데 딸이 나온 거예요. 심지어 부제도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거를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나오니까 딸한테 이름을 지어줍니다. 부인은 완전 만세를 불러줘. 아, 나 살았다. 아우, 야. 나 완전 뒤진 줄 알았네. 나 이제 살았다. 하면서 완전 만세를 외치고 부제의 동생도 엄청 좋아하면서 그 딸한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이름이 회성입니다. 회성. 회성이 뭐냐? 지혜자에 해 쓰고 그 다음에 성은 살아있는 생자를 써서 지생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아, 해생. 해생. 예, 회성, 해생. 그런데 이 회성이 똑같은 뜻으로 똑같은 발음으로 다른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회성 진짜 잘 나왔다. 예. 다른 뜻이 있어요. 이 뜻입니다. 회성. 야, 진짜 나을 줄 아네. 야, 우리 와이프 진짜 나을 줄 안다.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안 놓고 딸을 놓았네. 요런 뜻이 있어요. 예. 그리고 회성 나을 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잘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일본군들은 부위를 가만 놔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부위에게는 세 번째 와이프가 있었어요. 세 번째 와이프가 뭐냐? 이름이 단유링입니다. 예. 단유링. 이게 부위 세 번째 와이프입니다. 단유링. 예. 그 당시 나이 20살. 갓 20살. 20살이 참 좋아요. 그쵸? 아무튼 예. 자, 보시면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뭔가 괜찮게 생겼고 되게 이뻐. 예. 하지만 이 단유링은 22세에 세상을 뜹니다. 예. 22세에 세상을 떠나요. 1942년에. 그때 부인은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원시우는 이혼을 했지. 황후 완중은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그때. 에? 황후 완중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황후 완중은 그때 뭔가 완전 뭐라 해야 될까? 좆돼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부위들이 여자 이야기는 나중에 그 은밀한 이야기들, 음란한 이야기들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일단 패스할게요. 일단 간단한 거는 완중은 그때 아편에 빠져 있었어요. 야피엔. 예, 맨날 그 야피엔만 피고 있어. 아편만 딱딱 피면서 이미 마약 중독자가 돼 있었어요. 예. 부위 옆에는 단유링밖에 없었고 그나마 이야기가 좀 통했는데 단유링도 22살에 그냥 죽은 거예요. 아, 부인은 정말 슬퍼했죠. 이 틈을 타가지고 딱 쳐들어갑니다. 일본군이. 자, 단유링도 죽었고 부인은 슬픈 거야. 난 이제 누구랑 같이 지내야 되냐. 그런데 일본군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일본군들은 그 틈을 타고 부위한테 딱 쳐들어가는 거지. 딱 가가지고 부위야. 부위 황제는 일본군들도 부위 황제는 황제 대우를 해줬어요. 막 앞에서 막 하이! 알죠? 하이! 이러면서 황제님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황족 소개시켜주고 예쁜 여자 그 다음에 지식도 많은 여자, 몸매 좋은 여자. 부위한테 막 이렇게 막 소개를 시켜줘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부제는 일본의 황족이랑 결혼을 했는데 부위는 안 된다. 나는 죽어도 일본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때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중국에서도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그나마 이 일은 잘했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부인은 안 된다고 하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 부위 입장에서도 안 되겠다. 아, 이렇게 계속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룰을 어기죠. 옛날에 황제는 평민, 그러니까 황족들이랑만 결혼을 했어요. 만주죠. 그러니까 만족. 중국의 제일 많은 민족은 한족이잖아요. 하지만 옛날에 그때는 만족이 황주였어요. 황족.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중학생 반에 가면 만주 출신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예. 아무튼 이 만주고 뭐 만족 뭐 이런 민족 따질 틈이 없다. 그냥 한족 평민 중에서 한 명 골라가지고 결혼을 하자. 아. 이래가지고 그때 고르다가 리유진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리유진. 근데 이 결혼 생활도 2년 만에 끝나요. 왜냐? 그때 일본군이 무너지면서 다 나가버리거든요. 일본군이 그때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나가고, 그때 부인은 어떻게 되냐?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도 지 자신이 지은 죄가 많은 걸 알아요. 내가 만약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뭔가 죄인이 되겠지? 막 이러면서, 자,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랴오닝성, 요령성에 심양이라는 도시 있잖아요. 션양에 있는 공항으로 갑니다. 공항으로 딱 가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준비하는 순간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그때 부위가 소련군한테 잡힙니다. 야, 진짜 이게 황제가 아니야. 소련군한테 딱 잡혀요. 잡혀가지고 부위는 이제 소련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부위가 소련으로 잡혀간 후에도 그렇게 괴롭힘을 안 당해요. 소련도 대접을 해주는 거야. 아, 부위 얘 신분 좀 특수하잖아. 이게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좀 잘 모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잡아갔다가 굉장히 그래도 또 황제 대접을 해줍니다. 뭐 먹는 것도 좋게 주고 뭐 잘 살게 해주고 뭐 이렇게 대우는 해줘. 그런데 진짜 나중에 어디에 부위가 나가게 되냐면, 일본 도쿄에서 전범을 심판할 때 부위는 증인으로 요청돼 도쿄에 나가게 되거든요. 자,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때 부위가 일본 그 법정에 섰던 그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위예요. 실제로 부위입니다. 제 이름은 아이신죄로고요. 아이신죄로 부위입니다. 이때도 이 말투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 말투에 뭐가 섞여 있냐면, 난 황제다 이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정신을 못 차린 거야. 예, 이 사람이 부위입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부위예요. 이때도 뭔가 이 황제의 말투가 섞여 있어. 1909년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뭘 했고 난 누구고 딱 끊어서 뭔가 좀 나는 황족이다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1909년 제가 중국의 황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1911년에 1911在中国发生这个 말도 잘 못해요. 이때 되게 많이 울었어요. 이때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内部的一种的这个革命。 说要出庭作 자, 이게 부위의 영상인데, 그때 당시 부위가 딱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왜 울었냐면 이거를 증인을 하려면 옛날 이야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이야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자기가 잘못을 한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어떻게 보면 잘못을 한 거잖아요. 나라를 배신하고 나가서 다른 나라의 황제 자리에 오르고 그것도 일본 군들과 연합을 해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이게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때도 많이 울었습니다. 뭐 부인은 법원에서 막 뭐 일본인들이 어떻게 법을 어겼는지,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죄들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죄도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 부인은 중국으로 돌아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중국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해외로 도피를 하여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인은 과연 외국으로 도망가는데 성공을 했을까요? 그 증인을 쓴 후에 부인은 다시 소련으로 돌아갔고 그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당시 민주주의 만주국 황제를 하면서 저지른 죄가 많구나. 중국으로 돌아가면 공산당이든 국민당이든 날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부인은 그때부터 무슨 짓을 했을까요? 무슨 짓을 했을까요? 막 가서, 제 죄를 인정합니다. 절 받아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죄 지은 거는 제가 달달하게 받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절대요. 그때도 아직 정신을 못 팔았어요. 소련 정부로 편지를 씁니다. 소련 정부로 뭘 신청하냐면 망명 신청을 하는 거죠. 내가 그쪽에서 건너가서 살면 되겠냐 안 되겠냐 막 이러면서 중국 정부에다가 망명 신청을 해요. 그런데 소련 정부에서도 이게 약간 좀 얘를 받아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소련 입장도 되게 좀 난처한 거예요. 받아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아무도 걔한테 아무 말도 답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부위가 스탈린한테 바로 직접 편지를 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스탈린도 걔를 답장을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때 부위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떻게 스탈린까지 나를 외면하지? 내가 그래 우리 중국에서 누구한테 일을 부탁할 때는 선물을 좀 주잖아. 내가 선물을 안 줬네. 참나 내가 실수했구만. 거기 우리 자금성에서 가져온 그 보물들 좀 몇 개 꺼내 와봐. 이래가지고 보물들을 딱 이렇게 상자 안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자 이거 스탈린 갖다 주면서 다시 내 편지 한번 줘봐. 그러니까 이 생각이 참 그러니까 이게 뇌물인 거죠. 뇌물을 이제 스탈린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옛날에 자금성 안에 있던 그 보물들 문물들 있잖아요. 가격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지금 그거 장난 아니야. 근데 스탈린이 그걸 딱 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 스탈린이 이거 물건이랑 부위랑 같이 중국 정부한테 넘기자. 왜냐? 그때 중국이랑 소련은 이友好关系굉장히 뭔가 좀 약간 좋은 관계였어요.苏联中国友好关系中苏友好굉장히 좀 나라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스탈린 쪽에서도 이 마오쩌둥이랑 뭐 이걸 맞서서 싸우기 싫다 이거죠. 일단 보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0년에 소련이 중국으로 전범들을 보낼 때 부위를 같이 기차에 태워서 보내요. 전범을 총 몇 명을 보냈냐? 969명.
일본 전쟁 때의 전범들을 중국으로 다 보냅니다.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은 부위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에? 중국 공산당들은 부위를 딱 이렇게 받고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 이거 안 되겠다. 부위를 그때 사형까지는 안 시키죠. 예. 어디로 보냈냐면 랴오닝성 푸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푸순, 무순이죠. 무순의 전범관리소로 보내요. 전범관리소. 전범관리소가 뭐냐 하면 전범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사상개조하고 맨날 이제 훈련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뭐 일하면서 사상개조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냥 감옥 같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아니, 부위 그래도 황제 신분인데 거기 가둬 놓으면 나중에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정말 많았어요. 맞습니다. 부인은 그때 전범관리소로 들어간 후에 아주 심적으로 억울함을 느끼죠. 웨이취. 억울함을 느끼면서 자살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나중에 칭저완수에 막 청조나라 만세, 우리 황제 만세 하면서 내가 여기서 자살을 해버려야 되겠다. 만세를 외치면 난 자살을 할 거다. 이거를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 바로 그때 자살을 하기 전에 뭔가가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왔을까요? 무엇이 그를 찾아왔을까요? 그를 찾아온 거는 신체 검사였습니다. 다행히 그때 신체 검사 덕분에 부위의 자료가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부위 키 174cm, 몸무게 65kg, 눈이 심한 근시인 거 빼고는 아주 건강한 몸이었어요. 예. 그리고 부위한테는 이름 대신 뭐가 붙었냐? 번호가 붙었습니다. 옛날들 범인들 번호로 부르잖아요. 981이었어요. 985! 981호! 이렇게 부르면 부위가 떡! 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981호!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부인은 방에는 총 10명이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 10명이 누구냐? 그 방에 누가 있었냐면 부인 하인들, 동생 부지에 개인 의사, 장인어른, 조카 3명, 그 다음에 매제 2명, 이렇게 총 10명이서 같이 살았어요. 그 방에서는 총 10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10명들이 다 옛날 그냥 어떻게 보면 황제의 하인들이야. 딱 그 영화에 보면 부위가 딱 전범관리소에 잡혀가지고 방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9명이 바라보는 눈빛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쩌다 이렇게 사느냐, 너무 막 말은 못하고 그러다가 그냥 부인 들어가면서 괜찮다고. 그런데 부위가 딱 들어가자마자 그 방에서 어떤 생활이 펼쳐지냐, 그 방이 황궁이 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미 앞에 물 받아놓고 막 세숫물 받아놓고 어떤 사람은 치약도 치약 짜가지고 이제 입에 넣어줄라 하고 막 일어났다고 막 다리 주물러주고 그 앞 9명이 그냥 옆에서 막 완전 밤에 자기 전에 막 이부자리 막 청소해주고 막 눕히고 막 주물러주고 막 밥도 먹여주고. 거기 관리소에서 딱 보더니 안 되겠다. 야, 이거 부위 이렇게 놔두다가 이건 무슨 사상 개조가 되냐? 말이 되냐 이게? 쟤 지금 여기서도 황제 노릇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부위를 빼가지고 그냥 독방을 쓰게 합니다. 독방. 그냥 니 혼자 살면서 니 혼자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서 독방을 쓰게 되는데 부위가 그때부터 이제 많이 변하기 시작해요. 많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황제의 몸에는 좀 아주 몹쓸 습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일주일마다 목욕하는 날이 한 번 있습니다. 목욕하는 날이 한 번 있는데 그날마다 부인은 제일 일바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목욕탕에 완전 그냥 질주를 해서 달려갑니다. 목욕탕으로 들어가서 거기 탕이 있잖아요. 후딱 들어갔다가 대충 씻고 나와서 수건으로 닦고 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게 왜냐? 자신은 황제니까 내 황제의 용체를 롱티라고 하죠. 내가 황제인데 나의 용체를 평민 백성들이 이걸 볼 자격이 없다. 보여주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샤워도 제일 처음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발을 할 때는 자기 조카 2명 있었잖아요. 조카 2를 시켜가지고 무조건 센터 자리를 차지합니다. 무조건 센터야. 옛날에 황제들은 센터 본능이 있었거든요. 조카가 머리 짠 날에 딱 뛰어가서 중간 자리를 맡아 놓으면 이따가 부위가 딱 들어오면 부위가 중간에 앉아있어요. 딱 이렇게. 진짜 걔네들이랑 똑같은 범죄자들인데 이렇게 딱 앉아있어. 겁나 엄숙한 표정으로. 자, 잘라봐라. 딱. 그리고 아침에 체조할 때 뭐 이렇게 대형을 설 거 아니에요. 대열을 딱 서는데 부인은 늦게 나와. 막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딱 이러고 있는데 부인은 늦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나오면 그냥 맨 끝에 가서 쓰면 될 거 아니야. 맨 끝에서 그냥 딱 끝말에 쓰면 될 건데 느긋하게 절대 빨리 안 걸어요. 딱 걸으면서 사람들 사이로 이렇게 막 빗고 지나갑니다. 막 이렇게 비지면서 지나가요. 그 다음에 체조 대형 제일 중앙에 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얘 뭐야 이러는데 굴하지 않아. 지는 황제니까. 나 황제니까 하면서 딱 중간에 가서 중간에서 체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진짜 뭔가 좀 모자라 보여요. 진짜 주위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병신 취급을 다 해요. 주위 사람들은 심지어 야, 니가 아직 황제인 줄 알아? 하는 꼬라지 하고는 나 정신 좀 차려, 새끼야. 막 이런 애들이 겁나 많았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았어요. 막 비웃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랬는데 부인은 관리소에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사람들도 그 변화를 느꼈죠. 천천히 밥도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빨래하는 것도 배웠고요. 이불도 혼자서 개고 시작했고 치약도 직접 짰어. 옷도 입을 줄 알게 됐고 바느질도 배우고. 이게 그냥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거잖아. 우리가 다 할 줄 아는 건데 그냥 황제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참. 그리고 관리소에서 이제 운동도 시키고 밥도 제때제때 먹고 막 이러다 보니 몸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몸도 더 건강해지고 막 밥도 하루에 막 3끼씩 먹고 막 그러고 여기서 이제 부위도 조금씩 변해갔죠. 그는 확실히 만주국 시절에 일본군들과 손을 잡고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쁜 짓이었구나를 깨달으면서 사상이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1959년 12월 4일에 부인은 관리소에서 특사를 받습니다. 특赦. 황제니까 그리고 많이 고쳐졌고 정신이 개조됐으니까 풀어줍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떨어져 지냈던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는 일반 시민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일반 시민. 그렇다면 일반 시인으로 다시 태어난 부인은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이제 자기도 이제 완전 평민이야.
난 이제 황제가 아니야. 난 평민이야. 이제 사상 다 고쳐졌어요. CHCH님이 정원사. 여행 자전거님도 정원사. 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자, 일단 그래도 그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 측에서는 그때 쪼월라의 총리잖아요. 쪼 총리. 주은래가 그래도 황제인데 얘를 그래도 좀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 하면서 어디에 보냈냐면 주은래가 식물원으로 보냈습니다. 베이징植物园이라고 있어요. 식물원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냥 식물들을 가꾸면서 일단 좀 정착을 시키는 거죠. 예. 일단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때 그때 또 뭘 시켰냐? 그때 정协委员会에서 그러니까 정치협상회 그러니까 정치를 시켜줬어요. 그 중에서 어떤 간부였냐? 원시위원을 했습니다. 문화역사위원. 네. 정원사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정원사 하다가 정부의 문화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솔직히 문화와 역사 부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에?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뭐라 해야 될까 부위의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춘에서 그 리위친 있지 않냐? 리위친 그 옛날에 결혼했던 그 마지막에 감옥 가기 전에 결혼했던 그 와이프는 있지 않냐? 뚱바에. 그 와이프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와이프도 이미 떠났죠. 그때는 당연히 감옥에 잡혀간 남편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런데 그때 주은래가 뭘 했냐면 이 남자가 부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얘는 황제니까 그러면 와이프를 감옥 안에다가 같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동거를 시켜준 거예요. 얼마나 큰 특혜야 이게. 감옥에서 여자랑 같이 동거를 한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은래는 그걸 특혜를 준 거야. 리위친을 넣어 보냈는데 안에 들어가서 하룻밤 사이에 리위친은 다시 떠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리위친이랑 부인은 얘기를 나눴는데 리위친은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 하면서 밤새도록 얘기를 나눈 후에 떠납니다. 그래서 이때 그냥 부인은 그냥 싱글이었어요. 1959년에 부위와 마오쩌둥이 만나게 돼요. 이것도 굉장히 웃긴 건데, 자, 여러분들, 부위랑 마오쩌둥, 여러분, 마오쩌둥 누군지 아시죠? 마오쩌둥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자, 마오쩌둥 여기 있죠. 마오쩌둥과 부위. 모택동, 그렇죠. 마오쩌둥과 부위는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만났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너 그래도 황제였는데 이게 황비가 없으면 안 되지 않냐. 이 황후를 우리가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이제 여러 명의 신부감을 소개시켜 주기 시작해요. 이게 좀 더 잘 나온 사진이에요 여기. 여러 명의 신부감을 막 소개시켜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여성을 부위에게 소개시켜 줬는데 부위는 끝까지 NO! 라고 대답을 합니다.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왜 계속 거절을 하는 거야? 왜? 생각해보니까 딱 여자들, 예쁜 여자들, 옛날에 막 귀족, 황족, 이런데 자손들 소개시켜주는데, 왜 계속 노라고 하지? 왜? 나중에 알고 보니, 황제였잖아요, 부위가. 황제였으니까, 부위는 또 지금 사상을 개조를 했고, 나왔는데, 황족과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자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왜냐? 그거는 부위한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거든요. 아픈 과거. 내 앞에서 황제 때 얘기 꺼내지 마라.
황족과 관련있는 여자 나한테 소개시켜주지 마라. 나중에 그걸 알고 그럼 줄래는 그래? 그러면 평민들에서 한 명 고르자 해가지고 여기저기 소개시켜주다가 이제 소개받은 여자가 리슈시엔이라는 여자를 소개받습니다. 이때 리슈시엔은 37살이었어요. 리슈시엔의 나이 37살. 부이보다 19살 어렸습니다. 부이보다 19살 어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진입니다. 이게 부이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리슈시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있고. 그 다음에 쪼월라이. 주총리잖아요. 쪼월라이 주은래. 주은래가 이렇게 또 주은래가 부이한테 신경을 진짜 많이 썼어요. 어느 정도까지 신경을 썼냐면 이따가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남아있거든요. 이따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둘은 이야기가 굉장히 잘 통했고 그러다 보니 둘이 사귀게 됩니다. 하루는 부이가 리슈시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전에 와이프가 4명이 있었다. 사실 난 그들한테 잘해주지 못했고 그들에게 그 옛날에 황궁에서의 여러가지 규율들을 정해줬었고 벌을 어길 때마다 벌을 많이 줬다. 이거를 고백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부이가 자기 와이프들한테 그렇게 잘 못해줬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분 좋으면 야 노래 한 개 불러봐. 야 뭐 춤 좀 춰봐. 체조해봐. 이런 거야. 마음에 안 들잖아? 기분이 안 좋잖아? 그러면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랬어요. 실제로. 하지만 황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약간 그런 좀 더 디테일한 거는 조금만 있어봐요. 부이의 여자 이야기 나중에 좀 이따가 따로 할 겁니다. 마지막에 따로 할 거예요. 근데 리슈시엔이 이 이야기를 딱 듣다가 웃음을 터뜨리면서 그럼 이후에 나한테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딱 이렇게 장난삼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해? 무슨 말이야 그게? 난 이미 고쳤다고. 사상이 괴조된 사람이라고 하고 확 일어나더니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리슈시엔은 그냥 농담이었을 뿐이겠지만 이 부이한테는 옛날 이야기로 이렇게 농담을 치는 게 걔한테는 또 상처인 거야. 그런데 뭐 둘이 말도 잘 통하고 그러니까 싸웠지만 며칠 뒤에 그 둘이는 또 화해를 했고 점점 더 사이가 좋아지면서 둘이는 결국 결혼하게 됩니다. 둘이 결국 결혼을 꼬린하게 돼요. 1964년에 부이는 나의 전반생이라는 책을 냈었고 그 책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나의 전반생, 我的前半生이라는 부이가 쓴 책이 있어요. 진짜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됩니다. 그가 황제를 시작한 후부터 여행자전거님 조금만 있어봐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있다가 우리 같이 대화 나눠요. 조금만. 그가 황제를 시작한 후부터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아주 세세하게 적혀진 그런 반생에 대한 책을 냈었어요. 我的前半生. 그리고 1967년 10월 17일에 부인은 신장암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肾癌. 신장암 말기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부이의 일생인데 제가 중간에 여자 얘기를 다 뛰어넘었죠. 자, 이제 부이의 여자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